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부딪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1년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적과 질책은 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의문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발표 시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분 정도를 할애해 임성근 사단장이 왜 빠졌는지를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부하들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호 11대 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경찰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대통령실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그러나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간단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이 메시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놓고 진실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후보들이 주말 내내 한동훈 때리기에 열을 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개입은 없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한 후보가 누군가와 공천을 상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밝히겠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누군지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더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까지 1차죠. 합동연설회가 있었거든요. 후보 간에. 그 영상을 좀 볼 텐데 한동훈 때리기 연설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거짓과 배신을 이렇게 일삼는 정당에 어떻게 호남 국민들이 표를 주십니까?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윤희석 의원님, 왜 이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단시간에 집중 공세가 펼쳐질까요? 지지율 때문일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늘상 이게 후보들끼리 공격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물론 당원 대상으로 한 뭐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긴 하지만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당대회가 이번에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판세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공격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지난 5일에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뒤에 계속해서 문자가 공개돼서 벌써 5개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어디서 왜 나왔을까요? 뭐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누구와 누구의 문자 메시지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메시지 아닙니까? 네, 양쪽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나올 리는 없잖아요. 최초에 없죠.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뭐 핸드폰을 탈취당하거나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뭐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공개할 리도 없고 공격하는 쪽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거 같아요. 초반에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대세론에 대해서 이 새 후보 자체가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유는 초반에 꺾어놔야 되거든요. 이 대세론에 금을 이 균열이 가게 해놔야만 그 틈새로 좀 틈새가 있어야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배신자 프레임을 던졌는데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이 2라운드로 간 것이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기화점을 바라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러게 보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 메시지 부분들은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된 흘림인지 아니면 용산의 아예 개입인지 다 이런 걸 떠나서 문자 부분이 공개됐을 때 내용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총선 개입과 당무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가 끝나서도요 국민의힘의 내용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김성열 위원님.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무 개입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네. 대통령실은 총선 개입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한 발 물러 떨어져서 보면 네.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당무 개입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어쨌든 당사자들 아니면 이 문자를 공개할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당무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좀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 몽둥이 들고 뛰어온다 전당대회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난번 우리 지난해 38 전당대회 보시면 그때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 억지로 주저앉히고 김기현 후보 거의 추대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는 그걸 봤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당무 개입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무 개입이 심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무 개입을 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건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뻔한 개입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 문자를 보고도 조치를 안 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총선 출마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근데 왜 한동훈 위원장 이걸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 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초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미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김부여 위원님. 예. 조국 혁신당이 오늘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밝히셨죠. 김건희 여사의 국정 운영 개입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언론인들과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의 문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제보를 받은 거는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보라는 건 항상 그렇듯이 언론사 제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하는 게 있고 증거까지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첩보 수준의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런 정도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제보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을 질책을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제보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수석을 영부인이 질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장관 후보자에게
이 자리가 곧 날 것 같은데 이 장관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라는 전화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 두 제보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닥 신빙성이 있게 보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과를 할 수 있다. 사과 이상의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자를 여러 통 보낼 정도라면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당 일에 개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정도의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개연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좀 더 꼼꼼하게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제보 내용은 그러면 신원을 밝힌 제보자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확인 중에 제보 있습니다. 단계인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결국 친윤계가 주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윤희석 위원님. 그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좀 총선 과정에서도 좀 돌았었나요? 이 문자가 온 것을 1월 19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월 23일에 모 종편의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이미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에 저런 내용,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이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구도 자체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당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 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건너 들은 건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사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내밀한 어떤 정보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누출되는 과정이 너무 생경해서 지금 당내에서 큰 분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른 당과의 문제면은 좀 뚜렷하게 논평이 나올 텐데 당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여가지고 당에서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 친윤 친한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 전당대회까지는 거의 정점을 향해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총선이 아니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수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희룡 후보의 모르겠습니다. 5도 출마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끊임없이 뭐 어떤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자체도 보면은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연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는 저번 3.8 전당대회 때 나름대로 효과를 봤던 연판장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형을 보고 던져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에 연판장을 던져봤자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적 공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가까운 친인척과 어떤 공천을 논했다. 이것도 팩트를 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훅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판장까지는 모르겠으나 사적 공천 부분은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들어갔을 땐 법적으로 대립되고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에 원희룡 후보라든지 친윤계라든지 여러 뭐 당무 개입까지 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만에 하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걸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루비콘강 그 다리를 불살라 버린 게 아닌가라는 네. 차원에서는 이 수습하기로는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파국은 이미 가셔돼 있다. 네. 그래서 좀 봉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파국은 가시화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낼 수 있겠죠? 파국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여당이니까 대통령실, 정부와 저희 당은 목적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같은 방향이냐, 어떤 것이 모두가 잘 되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상황에서 불거졌다 이렇게 보고요. 당내에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완전히 세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맞을 매를 맞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대통령 임기 중반쯤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하고 어느 분이 대표가 되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방향에 합의한다면 크게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김보효 의원님. 예. 연판장 사태하고 비슷한 일이 주말 사이에 거쳐서 나왔거든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계획 그리고 철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간단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7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 보수 정당이고 집권 경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참 같은 정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선 승리에 공이 큰 정당의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키면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 뒤에 전당대회 열릴 때는 하위권에 있는 김기현 후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순위에 있는 후보들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히거나 혹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란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익숙하다 보니 이 정당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이게 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이 내성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뭐 연판장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사퇴 축구 기자회견 이런 건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연판장 동계 컸죠.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초선 50명이나 거기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 물러나라고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지금 저는 이 연판장 사퇴를 다시 하는 이 국민의힘이 참 한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는 한동훈 후보의 자세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엄청난 피해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나경원 당시 연판장 쓰실 때 장동혁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다 서명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분들은 그때는 연판장 다 할 때는 저는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은 뭐 구태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자기는 그때 나경원 후보 물러나게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자기가 당하니까 이제 와서 구태 정치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언급이 좀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가 저희 뉴스룸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가족과 총선 공천을 논의했다. 누가?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 밝히겠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윤희석 의원님, 당내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난감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 원희룡 후보가 거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준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아니면 자식일 텐데 네. 자식일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인척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을 매개로 해서 이어진 관계. 그럼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당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근거를 대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랬는데 지금 원희룡 캠프 쪽 또 원희룡 후보가 방금 전에 발언한 거를 보면은 당에서 이제 자제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일일이 그걸 다 캠프 쪽에서 나온 건데 내가 다 관여하지 않으니까 캠프 운영상의 특성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아예 사람을 특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또 비화가 되면 문자 얘기 나왔다가 또 친이청 얘기 나오고 전당대회가 뭐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적 관계나 뭐 문자 이런 걸로 계속 도배가 되면 저희 당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호 11대 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니라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 불송치 군인 2명에 대해서는 딱 설명이 7줄이었습니다. 5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월권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호 11대 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가 됐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저희가 송치, 불송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치는 6명, 불송치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이죠.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그리고 경찰에서 그러면 이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었고 결국 빠졌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은 역시 일관성이 있구나. 모든 책임은 사고가 나면 밑에 사람만 책임을 집니다. 이태원 참사 기억나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졌습니까? 지금 해병대의 이 최해병의 죽음 속에 해병대 1사단장이 지금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면죄부로 받은 것이죠. 말하자면은 제일 상급자는 지금 빠져나가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문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다. 나머지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다 사과하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해병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해병대로서 자격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의 이 현 주소가 너무 좀 말하자면 안타깝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13쪽 중에 7쪽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찰이요.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엔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의아한 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죄 없는 임성근 1사단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 5만 많은 고위공직자가 죄 없는 1사단장을 살리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까? 그 수사협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거의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네. 죄 없잖아요. 왜 이랬죠? 라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곧 있으면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가세요. 하와이 순방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결국엔 거부권 행사를 가시기 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고 하와이 가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 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대 특검 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맞춰주고요. 네. 두 번째, 이 해병대 특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에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결국엔 차단하면서 마음 편하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추측 때문에 굉장히 고약하게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있구나. 네. 라는 개인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또 오늘 발표된 내용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 법감정, 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나쁠 수 있죠. 그것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냐 없냐.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은 법적 책임이 있느냐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검찰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이분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정해서 나온 발표인데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사건을 조사해서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밝혀서 이첩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사건을 조사해서 조사된 자료만 넘기라는 뜻이 이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본인의 어떤 판단, 기소를 누구 해라. 거기서부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거고 그 과정에서 항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줄기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북경찰청의 발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법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그날에 저희가 이제 통화 녹취 내용을 보도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칠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자, 그리고 이 전화 통화 1시간 뒤에 최상병이 실종이 됐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예. 오늘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경찰 발표의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시는 하지 않았고 지적이나 질책은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고요. 지시와 질책, 지적 이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발표에서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연히 빠지겠구나 예상을 했었고 네. 예상대로 나온 겁니다. 법적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병이 순직에 이르는 데에 어떤 지휘관의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는 결국 순직해병 특검법 특별검사가 이 부분을 밝히게 될 것이다. 경북경찰청도 그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바깥으로 수사할 수 있었겠나 이런 점에서 경북경찰청의 어려웠던 점 7페이지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왜 무혐의인지 밝히기 위해서
왜 그리 안간힘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경북경찰청 오늘 수사 발표하신 분,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오늘 수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대전 현충원의 최해병 묘역을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는지, 그 영전에 바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탄원서를 낸 최해병 어머니한테 이 수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는지,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경북경찰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법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라는 의견과 그게 아니다. 면죄부를 준 거다. 부딪히고 있거든요. 뭐 면죄부를 준 거는 국민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고.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 비상식적인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는가.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요. 그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요.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하면요. 그게 지시인지 조언인지 질책인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따를 거 아닙니까? 명령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자꾸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은요. 현장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당시 최고 상관이 제대로 수색하라고 자기 부하 간부들을 계속 압박하고 질책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임성근 사단장이 막 들어가 막 이러지 않았었으면은 최해병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이거 인과관계가 명확한데도 이걸 가지고 뭐 인과관계가 없다느니 또 월권은 했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라느니 지시는 내렸는데 지도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빨리 특검 가야지 더 이상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을 가야 된다. 예. 자, 윤희석 위원님. 지금 총책임자가 7여단장으로 오늘 적시가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여단장은 지금 기소 가능성이 있게 됐고 사단장은 빠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제가 이 법적 판단에 대해서 또 해석을 또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오늘 그 발표를 보면은 여단장을 통해서 사단장은 여단장을 통해서 대대장의 명령 상황 그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위치였다. 네, 이 얘기를 직접적인 제일 소통을 먼저 하지 해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도 포 대대장의 오인할 수 있는 수색 명령 거기서부터 기인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최고 상관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최상병이 들어갔고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따른 법적 판단을 해서 수사당국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특검을 가자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형식과 절차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검을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와 다른 야당들이 생각이 다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하나 그러니까 최상병 실종 1시간 전 통화 녹취를 들어봤는데 사건 전날인 7월 18일에 여단장이 사단장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다라는 녹취도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한번 다시 꺼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아직 사단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방금 여단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단님 지침받고 저희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공보 활동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 치하를 했다는 거는 뭐 국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만한 수사 결과였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임성근 1사단장의 등장과 녹취를 고려하지 않는 법적 잣대로만
갖다 대서 결국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냥 구겨놓은 듯한 발표였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결국엔 산수로 쉽게 풀이하면 이 결과라는 체해병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현장에 있던 포대장들은 물살이 너무 급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녹취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와 계셔. 이런 거거든요. 전체 녹취의 이 흐름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만에 하나 임 사단장이 그 전체 사건에서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없었다는 전자에 보시죠. 임 사단장을 다 빼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 있던 포대장들이 이건 물살이 급해 들어가면 안 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냥 구겨 넣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본인의 주장을 해왔거든요. 저희가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얘기도 다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그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순직한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까?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물에 들어가 있느냐, 당장 멈추고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신속 기동 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신속 기동 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봤고요.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 오늘 그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김보엽 위원님. 예.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온마이크 브리핑 하겠다. 다만 백브리핑은 다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정도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무혐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7월 19일이면 최해병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 수사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떳떳했다면 처음부터 비공개 혹은 녹음 영상 녹화 금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국민들께 우리들이 수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죠. 네. 그러지 못한 것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 2명의 처벌을 면해달라는 탄원서인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탄원서가 아니라 잘못은 저들에게 있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상황을 오인하여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인데 저는 책임이 없고 저 현장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라고 쓴 게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 위에 보면 The buck stops here라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는 건데 저는 그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The buck stops there입니다. 언제나 현장 책임자 혹은 지휘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절대 상관들에게 책임져야 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the buck stops there.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졌으니까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공수처 수사도 지금 경찰 수사가 밝혀진 만큼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이라고 저희는 지칭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대통령실 내 신봉철 차관부터 해서 너무나 거미줄처럼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도 이걸 섣불리 수사를 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휴대폰도 지금 압수수색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될 수도 있는 02800-7070 이런 부분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결국에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를 볼 것도 없습니다. 경북청 오늘 수사 발표를 보면 이건 특검이 아니면 밝혀질 수 없는 것이고, 더더욱 제가 말했던 것은 이렇게 무죄가 나올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위해서 왜 대통령실은 왜 불필요한 수사 여부를 했는지, 이건 더더욱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야당에서 이제 특검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한 얘기가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의원님,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언제쯤 행사할 걸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지금 많죠. 저희가 이 특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현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국민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요건이 지금 충족됐다고 보세요? 이미 충족됐죠. 여론에서 60% 이상이 최상병 특검법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오늘 경찰 수사 결과로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서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예견하는 예고편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짜맞추기 수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뭐 제2요구권을 건의할 거다. 아니,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제2요구권 할 거면서 마치 건의 받아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거부하시고 국민의 심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해병 특검을 무대뽀로 거부할 거냐 아니면 잔깨로 피해갈 거냐를 놓고 이전 투구하고 다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이너리그의 막장 드라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극이냐 다극이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느냐 아니냐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주장도 해오셨는데 오늘 수사 결과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고됐고 예상했던 바대로죠.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기록이 회수된 것도 그렇고 결국은 임성근 봐주기 또 사건 축소하기 이리로 오기 위한 긴 시간을 거쳐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시 여부가 관건이었죠. 경찰의 그 수사 결과는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근거들도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도 이뤄질 것이고 특검도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뭐 반반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지시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시냐 아니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을 밥으로 부를 거냐 식사라고 부를 거냐 뭐 이런 식의 사실 문제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이것을 사실의 측면에서 또는 법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이 과정은 이번에 국회에서의 청문회도 있었지만 사실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눈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잖아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내일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수사가 미진하면 자기 스스로 특검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를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저는 한번 당장 내일 조사하면 아마 최소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처음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를 둘러싼 그 진실 공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훈 대령 두 사람의 표정, 말, 자세, 이야기의 진실성 이걸 놓고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수사를 덮으려고 해도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본인들의 육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도 국민들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도 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것은 뭐 예고된 대로 축소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때처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검이 무산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또 특검이 무산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쭉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망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것,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황과 증거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고 덮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걸 거부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고요. 네, 망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망하는 정부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 진실을 향해 가야 하는 이런 어떤 국정의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덮어가는 길은 결국은 국민의 회초리라는 관점에서 매를 더 벌어가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 뭐 대통령의 거부권 지금 예정된 것이고 저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냐,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길이냐. 네. 지금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최근에 총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아주 현실적으로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 추천권이라는 수정안 혹은 중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결국 제2 요구와 함께 제 의결이 무산되면 그 뒤에 이 수정안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현재의 안이 무산될 경우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로 논의는 될 수 있겠죠.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거나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야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하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숫자를 통과할 수 있는 가령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다시 무산됐을 때 또 다른 어떤 돌파의 방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뭐 1순위로 꼭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이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이시니까요. 네. 국방위 차원에서도 준비 중인 게 있나요? 국방위도 가령 이번에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날 오전에 국방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과 그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국민의힘의 모든 일종의 원내 작전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법을 그때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시한을 계산할 때 대략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순직 1주기에 맞추어서 되는 것을 피해보자는 것으로 사실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던 국방위도 갑자기 일방무산시켜버렸는데 그때 국방위원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열자라고 얘기하면서 논의했던 것들은 법사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국방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미 상당히 좁혀진 쟁점에서 관련자들을 부르면 더 확인하고 물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사위가 안 되면 국방위 또 국정조사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에서 점점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하나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내 선거 얘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지금 한 10여 명 정도 계산이 되는데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친명이십니까? 지금 당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이겨냈고 또 그 리더십으로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해서 지금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집권의 길까지 가자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 경쟁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떠세요? 저는 그걸 달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정권을 국민들이 최근에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정말 이게 못 견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근데 또 종식시킨 후에는 또 종식시키려면 그 전제로서 민주당의 단단한 집권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랄까 과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 준비를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과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다 이렇게 해석 또는 번역을 하셔도 크게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당대표 출사표 던지셨잖아요. 이번엔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당시 지도부의 어떤 지도, 방침 이런 데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총선을 거치면서 제가 또 총선 때 총선 전체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거를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치렀는데 그런 점에서의 큰 맥락은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극복하고 집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점에서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당대표 출사표 던지실 때 하셨던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한 번도 계파 정치에 속하지 않았다. 계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셨어요. 계파와 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와는 좀 문법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친서관계에 의한 이러저러한 계파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계파 또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제는 최근에 그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쭉 이렇게 부상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정말 거대한 당원을 가진 거대한 어떤 당원의 큰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되면서 당원의 어떤 방향과 흐름을 존중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계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큰 정당의 질서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글쎄요. 국민의힘과 뭐 계파라는 점에서 비교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딱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지고 나면 특히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이 반성을 하든지 여당이 전체적으로 반성을 하든지 여당의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반성을 하거나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가 4분이 나와서 그것을 다극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요구한 반성과 혁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그래도 내가 좀 더 친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갖고 그야말로 약간의 그 색깔의 차이를 보인다든가 최근에는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놓고 또 이전 투구를 한다라든가 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의 본래의 정치 세력에 맞는 전당대회라는 것에 걸맞지는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총선에서 한쪽은 승하고 한쪽은 패했는데 적어도 저희는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방향에서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여전히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질타하셨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뜻이라는 방향에서 보면 한쪽은 그것을 쫓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그것에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략 이렇게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와도 득표율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글쎄요. 이제 김두관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시는데 뭐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은 뭐 제가 그 표현을 쓰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전당대회에서의 대표로서의 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뭐 상식의 선에서 볼 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승패의 문제보다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본인께서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메시지가 대략 이 현재의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정권의 무도함에 어떤 측면에 대해서 주로 주목하는가, 네. 그리고 당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보다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당에도 또 김두관 의원님께도 또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더 득표율이 많이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22대 총선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86그룹이 퇴장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86그룹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셨잖아요. 이건 시대적 흐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그룹으로서의 어떤 86을 포함한 이러한 친소관계에 의한 존재 방식은 이제는 조금 낡은 시대의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6 청산이 시대적 사명이란 주장도 나름 주로 이제 당원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과거, 그러니까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소위 3김 시대나 또는 86 시대나 어떤 정치를 세대에 의해서 나누는 것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연배가 높냐 낮냐와 상관없이 그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풀어가느냐라는 점에서 보는 것이 많고요. 세대라는 의미에서 86이라고 딱 일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어떤 물리적인 연령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도 86세대에 해당할 것이고 저도 그렇고 네. 또 그렇지 않은 현재 새롭게 정치에 진출한 많은 분들이 또 86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86 청산이라는 화두는 과거 학생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쭉 친소관계를 갖고 일정 시기, 그러니까 지난 시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쭉 집권했던 시기에 일정하게 집단적으로 주류로서 작동하고 영향력을 가졌던 네. 그 부분의 반성과 재편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어떤 세대론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위원 출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더니 비공개, 논란이 되자 공개하겠다면서도 질의응답은 비공개. 1년 만에 나온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그 방식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느냐는 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될까요? 비공개의 비공개라는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좋아하는 옷은 스너글로 채우라고. 매일 입는 옷에 포근향을 채우라고. 스파클 플러스로 냄새 잡고 상쾌하게 포근향이 14일 동안 쭉 입고 싶은 포근향. 스너글. 신제품도 나왔다고.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갑자기 아파도, 갑자기 못 타도, 갑자기 내려도 야놀자에선 되는데 해외 숙소 무료 취소.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네 가지 디핑으로 치킨도 찍먹하세요. 딥딥 크런치 프라닭 치킨.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